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대비 공무원 압축 한국사라고 우리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여러분 중에서는 한국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공부 자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한국사 나 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국사 너무 어려웠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시생도 있을 거고 재시생도 있을 거고 여러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공무원 한국사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게 바로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것들을 모아서 이번 시간에 좀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2022년에 봤던 국가직 시험과 그리고 지방직 시험과 이런 것들을 한번 유형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방법도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공무원 한국사 내가 우리 목표는 늘 그죠? 만점이죠. 목표는 늘 만점이에요.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만점 받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우리 만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한국사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3개년간 출제 유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도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리고 분야별로도 정치사에서 많이 나왔는지 문화사에서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분야사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리고 이 강의의 장점은 뭐고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를 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부터 어디서 문제가 좀 나왔었을까 이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대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대별로 쭉 써 있죠.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런 시대죠. 그래서 뭐 고조선, 초기 국가까지 해서 이런 선사시대 자, 그리고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고대 그리고 중세가 고려예요. 자, 그리고 근세가 조선 전기, 근대 태동기가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가 개항기, 개화기, 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 자,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시기를 쭉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대와 상관없이 좀 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쭉 시대별로 구분을 좀 해봤고요. 자, 보시면 우리 가장 가까운 시험이 바로 2022년 지방직 9급과 국가직 9급이었죠. 자, 2022년에는 어디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냐? 자, 보시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죠. 이런 식으로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고대사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근세와 근대 태동기가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문제가 좀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세 부분 약간 진하게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는 근대와 일제시대와 현대를 근현대사라고 그래요. 요 앞부분을 우리가 전근대사 요 뒷부분을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율은 13대 7, 13대 7 거의 그렇게 나오죠. 12대 8까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13대 7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13대 7, 12대 8 요 정도. 그래서 근현대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분량도 좀 적은 편이고 내용도 좀 많진 않지만 좀 내용이 좀 시험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7, 8문제 정도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현대사도 우리가 꾸준히 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근현대사도 굉장히 또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숫자를 쭉 써놨지만 비슷비슷하죠. 뭐 2021년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가 좀 특히 많이 나오는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되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출제 경향, 이제 시대사 부분에 대해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자, 마찬가지예요. 근현대사와 전근대사로 구분을 해서 대체적으로 35%에서 40%. 자,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한 7, 8문제 정도, 그쵸? 그리고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율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근현대사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너무 할 게 많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거의 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지방직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여러분? 전근대사에서 12, 13, 근현대사에서 7, 8 정도 이렇게 출제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은 한 7, 8문제는 근현대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류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분류사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고려시대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어디서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정치사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정치사를 좀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정치사에서 공부를 하면 나머지 사회사나 문화사나 뭐 경제사나 이런 내용까지도 살짝씩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나머지 부분들도 살짝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화사 문제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물론 2020년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까요? 이 해는 사회사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좀 드물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정치사에서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화사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예 없는 시기도 존재하네요. 사회사 문제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기도 해요. 자, 우리가 선사시대 문제가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안 나오는 파트도 있네라는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정치사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문화사에서 그다음 나오고 그 나머지는 뭐 경제나 사회 파트에서 살짝 네, 이렇게 나오는 뭐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지방직도 거의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방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더 아실 수 있겠죠. 어디서 시험이 더 많이 나온다? 정치사에서 시험이 훨씬 많이 나오는구나. 정치사 비중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자, 2022년에는 16문제 나왔죠. 그리고 17문제, 15문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7, 6, 7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은 당연히 문화사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사가 출제가 되는구나. 정치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문화사에서 나오거나 자, 아니면 이제 경제사나 사회사가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예 경제사나 사회사가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경제사 파트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안 되기도 해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정치사가 훨씬 더 비중이 좀 더 높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물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둘 다 시험을 응시를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또 주로 응시하는데 마음이 좀 더 가는 그런 직렬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시험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야.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5개년 정도의 난이도를 한번 쭉 파악을 해봤는데, 자, 난이도 보시면은 재밌죠?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2018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어요. 시험이 엄청 어려웠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국가직인데, 국가직 같은 경우도 시험이 좀 어려웠다가 이때 막 너무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게 되자 그 다음에는 완전 또 시험이 쉬웠었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2019년엔 좀 시험이 쉬웠다가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를 좀 찾아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상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서 그 중에서 왜 이제 뭐 킬링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몇 문제 딱 우리가 또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 만점 방지용 문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이렇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좀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면서 사료가 어려운 게 뭐 한 몇 개씩 들어가고 이런 식의 유형에서 문제가 거의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평이한 문제는 사실 다 맞춰야 된다고, 다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이제 한두 문제 정말, 이거 내가 너무 헷갈리고 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에서 또 한두 문제가 또 살짝 어렵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답을 맞추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막 남들 막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막 20시간 공부해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헷갈리지 않고 이거 정확하게. 그리고 단순 그냥 암기형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에서 어떤 인물을 찾고 사건을 연결하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암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 사료 제시형, 자료 제시형 문제가 출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뭐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사건과 시대와 인물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출제 유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2020년과 21년에서는 조금 그래도 약간 또 제 난이도를 찾아가다가 자,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조금 쉬웠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또 조금 쉬워서 우리는 또 2022년에는 국가직 시험이 조금 더 쉬웠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자, 그럼 우리 지방직도 어떻게 난이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난이도가 또 들쑥날쑥하죠. 네, 난이도 들쑥날쑥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5년 지방직의 난이도 역시 2018년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가 2019년, 20년에 좀 그래도 좀 제 난이도를 찾는가 싶었다가 자, 2021년에 또 시험이 완전 쉬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이 또 한번 쉬었다가 지방직이 한번 또 쉬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러다가 2022년에 좀 제 난이도를 찾아서 평이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거 한 몇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식의 유형을 이제 찾았죠. 그런 식의 어떤 난이도를 찾아서 여러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이렇게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평이하지만 한두 문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한두 문제는 또 사료가 조금 더 복잡하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15, 6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그 4문제를 내가 정답을 맞추느냐의 관건.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 우리는 출제 경향 분석.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전 시대에 걸쳐 그래도 골고루 출제되는 편이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 문항 쫙 시대별로 분석해 놓은 거 보셨죠?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는 공부하고 어디는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쵸? 전 시대를 다 공부해야 되고 근현대사 좀 어려우니까 나는 좀 안 할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대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 시대를 다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도 그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조선이 좀 근세와 조선 전기와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되면서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조선시대 출제가 그래도 좀 되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면서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제도가 나온다. 그럼 그 제도의 원인과 내용과 결과와 영향과 이런 식으로 쭉 알아두셔야 되지. 그냥 대동법만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파악을 통한 개념 확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자료를 제시하고 또는 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요즘에는 대부분 출제가 돼요. 20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중에서 거의 뭐 한 20문제 거의 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사료를 제시하고 이제 파악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암기, 무조건 단순 암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 내용을 파악하거나 생각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그 내용을 좀 알고 나서 그 다음 암기 반복. 네, 그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고득점으로 이어지려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자료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는 어떤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사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근데 단편적인 것들만 파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왕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정말 많이 됐고 자, 그리고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문화유산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지역사 문제, 뭐 여러 지역들이죠. 평양, 개성, 그리고 뭐 또는 뭐 경주, 강화 중요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또 조금 더 정리를 좀 압축해서 해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정치사가 중요하다.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거죠. 시대별로 그리고 분류사별로 분야별로 정리를 쫙 해봤더니 그래, 정치사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정치사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 지방직 같은 경우, 특히 지방직에서 조금 더 정치사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정치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치사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근현대사가 중요하다. 네. 7, 8문제. 분량은 전근대사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시험 출제는 거의 한 이제 3, 40% 정도 되는 거죠.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노력을 더 해볼 만하다.
그래서 보통은 근현대사 너무 어려우니까 자세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이 나는 이 파트는 꼭 내가 꽉 잡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신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근현대사 문제를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고득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도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사 문제가 이렇게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면서 문화사와 정치사를 좀 연결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문화사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단 한국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네, 외울 게 많죠. 살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추릴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기본서 내용부터 기본 심화 내용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면서는 좀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완강을 하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기본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문제풀이 하고 단원별 예상 문제 풀고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중요한 내용이구나.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점점점 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처음에 기본서 이론 수업 들을 때는 내용이 정말 많아서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거기서 추릴 거다.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한번 추릴 거다. 그래서 이 기본서 방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너무 많다. 나는 여기서 한국사랑 나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면 나중에 추릴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내용까지 충실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넘어가서 이제 쭉 정리하면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촥촥촥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다. 한국사 내용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5,000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내용이 방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만 잘 내가 조금만 견디면 그것만 좀 넘어서면 이런 게 한국사구나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에 기본서 이론 강의할 때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는 거 제가 여기서 미리 또 여러분 한국사하고 또 한국사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파악 중요하다. 사료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 파악하는 연습도 우리가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정치사, 근현대사, 문화사 그리고 사료까지 우리 기본서 수업 들으면서 살펴볼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치사, 근현대사, 자료 쭉 체크 또 밑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한국사. 자,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우리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각 시대의 주요 개념을 파악할 거예요. 제도. 항상 한국사에 나오는 제도는 좀 한자어로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렇게 풀어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제도가 어느 시대 거구나. 고려 시대구나. 조선 시대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한국사는 일단 구분하는 거, 시대별로 나누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세종 하면 조선 초기, 조선 전기 우리 바로 나오죠. 영조, 정조 우리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조, 정조 나오면 조선 후기, 18세기 딱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공민왕 그럼 고려시대, 고려 말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한국사는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시대별로 좀 구분하시고 그러면서 쭉 시대를 흐름을 파악하는 거. 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별 주요 개념들, 제도들 파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사 변동기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예요. 역사가 변할 때 고려 말, 여말 선초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또는 신라 말기,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제도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새로운 또 지배층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조선 후기라든가 이런 시대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역사 변동기. 자, 그 다음에 사료. 자, 우리 사료, 자료 중요하다 얘기 계속하고 있죠. 사료가 아무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거의 다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리고 사상, 인물, 지역사를 파악해야 된다. 특히 사상이라고 하면 우리 불교, 유교 이런 거잖아요. 불교, 유교를 너무 막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너무 어려워요. 불교도 이론 막 어렵고 성리학 막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론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거의 다 불교에서는 승려, 유교에서는 유학자, 성리학자 이런 식으로 인물로 연결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 왜 우리 지역들, 중요한 지역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역사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되냐.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기본 심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예상 문제를 여러분하고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와 파이널 정리가 이제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파이널이 좀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좀 이제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이런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민주 한국사의 특징 한번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한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다는 게 중요하죠. 한국사라는 게 사실 워낙 어려운 그런 이제 과목이고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은 조금만 뒤집으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비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다. 네, 쉽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으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반복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반복도 한번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출과 연계해서, 자,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다. 이거는 이 지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기출문제와 연계해서 여러분한테 이건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도 사실은 진짜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출과 연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인물이라든가 어떤 사건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시험에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은 그런 설명들도 또는 어떤 인물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물이나 지역에 관한 이런 스토리, 네, 스토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자,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재미난 스토리나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한테 살짝 곁들이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기억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됐을 때 여러분 생각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스토리 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나 지금 열심히 해야지 라고 아마 굳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공부할 일만 남았어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제 마음 먹고 우리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 이런 식의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인물을 물어본다거나 왕을 물어본다거나 시기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문화사랑 연결해서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답을 찾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사실 우리 아직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2021년, 2022년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나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용을 공부하시면 당연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국사에 대해서 막 크게 겁먹고 막 겁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많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서 이제 아시죠? 추려서 중요한 거 모아서 하면은 딱 압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라는 것들 우리 한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물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줄 친 그가 누구냐 이렇게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사료 제시형이죠. 그래서 사료가 딱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내용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사와 마주쳤다.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자, 요 신라군이 당나라 군사와 연합을 해서 지금 백제를 쳐들어갔다. 이걸 우리는 나당 동맹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이고요. 이 백제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전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황산 전투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아시죠? 황산벌 전투 개백에 들어봤죠, 여러분? 황산벌 전투에 자, 이때 개백이 백제 쪽이면 여러분 신라 쪽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김유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료가 제시가 되면 여기에서 우리 사료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찾는 거죠. 힌트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찾아서 그를 찾는 거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업적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삼국통일에 기여한 거 말고 나머지 업적이 뭐냐. 보통은 이런 식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 그리고 그럼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 김유신 하면은 이 김유신의 여동생의 남편이면서 왕이 되게 도와줬던 사람이 김춘추. 김춘추가 왕이 되게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게 무열왕으로 즉위할 수 있게 김유신이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김유신이고 김춘추를 도와줬구나. 이런 내용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에 관해서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유형 한번 또 살펴볼까요? 나라를 물어보는 거죠. 이 국가가 어디냐. 여기서는 지금 철기시대의 그런 초기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뭐 가야라든가 대가야, 금강가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뭐 발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았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골장제 또는 가족 공동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옥저에 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어렴풋이 나세요? 네, 옥저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그런 나라죠. 한국사의 또 좋은 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어디서나 조금씩 다 들어봤다는 거. 네, 그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사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옥저. 자, 그러면 첫 번째 옥저에 있었던 또 다른 풍습으로는 자, 어린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신랑 집에서 신랑과 같이 키워서 자라게 해서 자, 그리고 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 기른다. 그래서 결혼을 시킨다. 민며느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며느리제의 풍습이 있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청이나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는 기구의 역할들을 쭉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은 다 살펴볼 기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구에 대한 설명 또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사간원, 한성부, 춘추관, 승정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지를 작성하는 건 예문관이고 그 다음에 시정기를 편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춘추관 그리고 외교문서를 작성한다 승문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왕의 명령을 출납한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 역할이 바로 승정원이죠. 그래서 승정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구 또는 뭐 관청의 역할이나 기능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꼭 한두 문제씩 언급이 돼요. 그래서 지방직에서나 국가직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나열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지방직과 국가직만 언급을 했지만 다른 직렬도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직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나열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가와 나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라고 했는데 자, 신라가 한강을 확보한 거는 신라 진흥왕 때 그리고 관산성 전투는 성왕이 전사했어요. 왜냐하면 진흥왕한테 땅을 한강역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전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거는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평양 한성을 함락당하고 나서 웅진으로 급하게 수로 옮겼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실시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연도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주요 사건들은 또 알아야 되지만 시기 정도 구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 물어보는,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업적.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유형이에요.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업적을 제시하고 이 왕의 또 다른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 왕 때 편찬된 서적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서적이 편찬되었었던 시기에 왕의 업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각 시대별로 중요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각 나라의 전성기 때 왕들이 또 당연히 중요하죠.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의 몇몇 왕들과 고려 말의 공민왕이라든가 이런 왕들. 조선시대에도 조선 초기에 뭐 여러분 아시죠? 세종, 태종, 세조 이런 왕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정조처럼 이렇게 업적이 많은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왕들이 있다. 그런 왕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 제시문만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수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제도,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 의업, 복업 등도 뽑았다. 자, 여기서는 귀족들을 숙청했다고 했고 여기서는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왕은 고려 광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고려 광종에 관한 업적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고 이 고려 광종의 제일 또 중요한 여기서 과거제 나왔죠? 이거랑 중요한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나 전시과나 시비목 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어느 왕 때 실시됐는지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우리 기본서 진도 나가면서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볼게요. 사건 물어보죠. 자, 사건. 그래서 자, 여기서는 중종, 조선 중종 때예요. 조선 중종 때 이제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자, 여기서 조광조 등을 제거한 이 사건으로 사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자, 그럼 중종 때 사림인 조광조 등을 제거한 사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숙종 때 있었던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거기에다가 현종 때 있었던 예속논쟁이라든가 자, 효종 때 있었던 북벌운동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건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7번 볼까요? 7번은 지도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지도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해요. 지도는 좀 이렇게 또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도 나오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일단 여러분은 어떡하지? 라고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이 지도가 나오거나 사진이나 어떤 그런 시각적 자료가 제시될 때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 지도에 표시된 전투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고 연표가 제시되기도 하죠. 네, 연표 나오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지도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도들은 지금 여기가 한반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남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북만주 지역이죠. 그래서 요 윗부분은 지금 북만주 지역이어서 남만주냐 북만주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요 전투들 한번 보고 지도에서 찾으실 수 있고 자, 이거는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해서 1930년대 초반이에요. 연표 한번 볼까요? 자, 30년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도,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전개 과정이죠. 그래서 신미양요에서 그 다음에 가보게요까지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개 과정을 찾는 문제고 자, 여기는 지금 근현대사 부분인데요. 이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자,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기를, 연도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연도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을사늑약, 정미의병,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런 식으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사건들의 시기 이걸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건들이 워낙 촘촘하게 일어나는 게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사건들의 어떤 흐름을 전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9번 보도록 할까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문화사와 연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 시기의 어떤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 이 시기를 뭘로 제시했냐면 문화재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교 조각,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철조, 석가열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됐고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불상을 제시하고 이 불상이 많이 제작됐었던 시기의 상황이 뭐냐. 자, 정치사를 물어보는데 문화사와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다른 분야를 좀 연결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시기는 고려 초를 말하는 거고요. 고려 초에는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죠. 고려를 세운 그리고 후백제나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들 견훤, 뭐 궁예, 왕건 전부 다 호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호족들이 각 지역에 존재했었죠. 자, 그래서 지방에 호족이 존재했다.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째로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문화유산, 세계 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자연유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특히 문화유산과 기록문화유산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챙겨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익산에 미륵사지가 있는데 익산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정림사지도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예요. 부여. 지금은 이제 부여라고 하는 지역에 있죠. 자,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요 능산리 고분군은 공주. 그래서 공주도 역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예요. 이렇게 세 군데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고, 자,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서울 석촌동에 있는 고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틀린 설명이다. 자, 무령왕릉이 바로 이 능산리 고분군의 이제 이 무령왕릉은 이제 송산리 고분군. 자, 그리고 이 능산리가 아니라 여기가 부여네요. 부여. 자, 능산리 고분군. 자, 그리고 무령왕릉은 송산리 고분군. 자, 여기서는 지석이 발견됐다. 지석이라고 해서 여기에 누가 매장되어 있는지가 적혀 있는 지석이 발견돼서 누가 묻혀 있는지 피장자를 알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백제 역사 유적 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또는 기록문화유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되죠. 정답은 3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설명도 그리고 공부 방법 이런 내용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유형까지 같이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한번 우리 합격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 강의 한번 단원별로 이런 내용들이 이 한국사에는 있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